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오늘은 뜬금없이 옛날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유 없는 반항, 제임스 딘 주연이었겠죠. 두 남자가 차를 몰고 서로를 향해 돌진합니다. 이대로 가면 충돌, 둘 다 죽습니다. 결국 간 작은 쪽이 피하게 돼 있지만 막판까지 갑니다. 무역 갈등과 관세 보복, 그리고 맛보복,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치킨 게임입니다. 문제는 중간에 낀 한국이 먼저 다치게 생겼습니다. 수출, 환율, 증시, 안 그래도 내수 부진에 실업까지 겹친 상황이라 걱정이 더 큽니다. 미국과 중국은 어디까지 치달을 것인가? 극적 타결이 되긴 할 건가?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질문이 꼬리를 뭅니다. 샵 3698 유료 100원, 시청자 문자 받으면서 전문가들 고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미중 경제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경제연구원의 최양호 고문님, 미중산업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 그리고 중국증권행정연구원의 안유화 원장님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세 분 소개는 잠시 뒤에 하기도 하고, 트럼프의 관세 폭탄, 시진핑의 보복 관세, 그리고 트럼프의 또 맛보복 추가 관세.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건지 시계는 제로, 안개 속입니다. 환율은 치솟고 금리 인하설까지 나들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고래 싸움 누가 이길까? 서로 이긴답니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 먼저 보시고 전문가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공격에 대해 중국이 결국 반격 카드를 꺼냈습니다. 5에서 10%의 관세가 부과되던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최고 25%의 세율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모두 5,100여 개 품목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但美方的有些人似乎对形势产生了误判，低估了中方维护自身权益的决心和意志。 미국에 맞서는 지도부의 모습을 보여 내부 결속을 다지고 협상력도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일제히 일점 불사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中国都已备足了政策工具箱，做好了全面应对的准备。这正如习近平主席所指出，中国经济是一片大海，而不是一个小池塘。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큰소리쳤습니다. We're in a very strong position. Our economy has been very powerful. Theirs has not been. We do much less business with China than they do with us. 미국 경기가 지금 좋고 수출량은 중국이 훨씬 큰 만큼 무역 전쟁이 길어질수록 손해보는 건 중국이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추가로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 폭탄을 부과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애플의 아이폰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양국의 관세는 다음 달부터 본격 적용되는 만큼 서로 추가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이라고 밝힌 6월 말 G20 정상회의까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중 간에 치닫고 있는 치킨 게임 양상, 그런 상황 정리된 내용 먼저 보셨습니다. 최양호 고문님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호 고문님, 네. 방금 전에 오늘 들어온 내용을 봤더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다는데 말이 무시무시해서 들여다봤더니 뭐 중국을 겨냥한 거라며. 그렇죠. 뭐 영어로 하면 이머전시 플랜인데요. 이게 예. 그냥 비상사태라서 뭐 적이 뭐 공격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의 비상사태는 의회의 동의 없이 예산권을 편성을 해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그런 위치를 부여한 거기 때문에 큰 뭐 이 위기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는 좀 우리가 과장된 거고요. 예. 그러니까 멕시코에 뭐 장벽 쌀 때 예산 안 해준다고 예. 비상사태 선포해서 국방부 예산 쓴다든가 이민자 이런 상태로 했던 예가 있고요. 자, 화웨이를 금지했다는 것은 이 5G에 예. 이 통신 장비를 넣는 부분들을 지금 완전히 금지를 시키는, 즉 화웨이가 백도어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심어서 예. 뭐 모든 정보를 캐낸다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화웨이를 금지를 했고요. 이 사태는 이렇습니다. 최근에
미국은 5I라는 자기네 안보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 있는 이 나라들이 5개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배신자들이 미국 측에서 보면 배신자들이 생겨서 화해일 걸 쓰겠다고 이렇게 중국 하고, 거를 그냥 예, 쓰겠다라고 나온 나라들이 생겼죠. 그렇죠. 거기에 예. 또 이태리하고 스위스가 지금 1대1로에 자기네들이 들어가겠다고 사인을 하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이 나토를 중심으로 한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의 이 동맹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좀 균열이 가는 부분들에 화해를 표적 삼아서 지금 경고를 내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거예요. 화해를 이렇게 하면서 견제를 하면 우리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좀 반사이익을 본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서 뭐 반사익을 보는 게 아니라 벌써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AT&T하고 버라이전이런 미국의 양대 통신사가 이 5G에 관한 통신 장비를 삼성전자와 한국 걸로 쓰겠다. 그래서 우선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어떤 형식으로 표현하면 1980년 플라자 합의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일본 소니가 빠진 자리에 우리 삼성 TV가 들어가고 현대차가 들어가는 부분들하고 굉장히 뭐 유사한 면들이 있어서 저는 내심 뭐 이 뉴스를 보고서는 뭐 흐뭇한 뭐 그래요? 그런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무역 갈등 얘기를 시작도 하기 전에 왜 갑자기 중국 화해 얘기를 하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세계 패권 전쟁, 경제 패권 정쟁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먼저 좀 해봤습니다. 잠시 뒤에 여기 뒤에서 파생되고 있는 한국 경제와의 연관성 같은 전문가들과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좀 넘어가 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중국한테 미국은 돼지 저금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국에 정통하신 최영호 고문님. 네. 영어로 돼지 저금통이 피기뱅크죠. 피기뱅크. 예. 그럼 미국도 돼지 저금통이라는 게 있긴 있는 모양이죠? 아니 이제 뭐 그 관습어로 쓰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돼지 저금통이라는 표현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쓰는 피기뱅크하고가 개념적으로 그냥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돼지 저금통이라는 게 뭐 맨날 꺼냈다 쓰는 게 아니고 예. 소중하게 만들어놓은 1년 동안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연말에서 이걸 깨든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미국이 쌓아놓은 자산을 지금 수십 년간 중국이 그것을 빼앗아갔다. 뭐 그런 뜻으로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문장만 보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만은 네. 다른 문장들 그 전에 했던 트윗을 보면 그래도 협상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들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no collapse. 이 협상하는데 뭐 완전히 결렬 이런 것은 없다. 예. 또 그다음에 little squabble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뭐 사소한 다툼이 있다 이런 뜻으로 하는데 squabble이라는 단어 자체가 형제끼리 TV 뭐 시청한다고 싸울 때 쓰는 단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뭐 격렬한 배틀이 아니라 이 협상을 유지해서 우리가 다툼 요것만 조금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들을 또 한편으로는 계속 흘리고 있어서 좋습니다. 양동 작전을 가진 거는 확실하다고 보입니다. 자, 분명한 거는 지난 연말부터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연말 지나고 연초 되면은 어떤 형태로든 타결될 거다라는 전망을 전문가들 의견들을 동시에 해왔는데 이미 벌써 5월 중순이 넘어섰는데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 여기부터 오늘 토론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용찬 미중사람연구소장님이 중국 전문가시기니까 현재 상황만 그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릴까요? 네, 미중 간에 예. 미중 간에는 지금 그 3차 보복 관세 전쟁이 일어났고요. 이제 지금 이제 4차 보복 관세와 관련된 목록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금 3차까지는 2,670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발표되는 그 4차까지는 3,000억 달러 전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실탄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미국의 시장 개방을 약속했던 부분들을 후퇴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보잉이라든지 자동차와 관련된 대규모 구매도 좀 잠정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국의 갈등이 단순히 무역 갈등에 끝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경제나 첨단 산업, 군사를 둘러싼 패권 다툼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체제의 우월성까지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미중 간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트럼프와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거라든지
당내 위상 때문에 서로가 현재 그 무역 갈등에서 저자세로 나왔을 경우에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때문에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마오쩌둥의 3단계 지구론을 이용해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태각한 뒤에 반격을 모색하고 마지막에는 싸워서 이긴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다음번 대선에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서 민주당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반영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뭐 현재 그 흐름은 트럼프가 지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무역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시청자 눈높이에서 좀 질문 좀 몇 개 좀 드리겠습니다. 실탄 얘기를 좀 하셨는데 미국과 중국이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액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들여다보는 저희가 이렇게 헷갈리는데 일반 저희 시청자들이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 미국이 중국한테 부과한다라고 하는 2천억 달러니 3천억 달러니 하면은 우리 돈 규모로 보면은 100조 단위들 아닙니까? 2천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250조 원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중국이 실탄이 더 부족하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래도 서로가 무역과 관련된 규모가 한 2.3배에서 한 3배 정도 격차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은 그 1,500억 달러 전후를 좀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산 제품들을 5천억 달러 이상 수입을 하기 때문에 예. 서로가 보복 전쟁에 나섰을 경우에는 중국은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부족하다는 점이죠. 맞보복을 서로 한다고 서로 현재 10%인 관세를 25%로 올려가지고 서로 맞포격을 해봐야 규모 자체가 중국이 미국보다 더 적기 때문에 치명상은 중국이 더 입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 명운을 둔 그 서로의 그 진검승부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예. 서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치킨 게임을 멈추면은 오히려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서로가 명분을 찾기 전까지는 좀 지금의 그 치킨 게임은 네,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2018년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 액수는 우리 돈으로 143조 원 규모고 미국이 중국한테 수입하는 거는 641조가 되다 보니 25%씩 서로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면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 당연히 중국이 더 아플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3차 무역과 관련된 그 경제적 피해를 보면 300억 달러 정도의 중국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4차까지 포함시키면 750억 달러 정도가 중국이 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위험해지고요. 그렇게 되면 세계의 그 무역량 같은 경우로 보면 미국과 중국 두 나라만 하더라도 최소 30% 최대 70% 정도 감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받는 타격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저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다 이런 수치로 지금 근거가 좀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숫자를 보시면요. 예. 지금 1,200억 달러잖아요. 예. 근데 지금 중국이 관세를 부과한 게 벌써 1,10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100억 달러밖에 안 남은 거예요, 실탄이. 아하. 근데 미국은 지금 2,500억 달러 하니까 앞으로도 한 3,000억 달러 좀 할 수 있는 룸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3,000억 확 치는 거하고 100억 달러 갖고 지금 이 맞대응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실탄이었고 그래요. 소위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금 돼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런데요. 시청자 입장에서 또 한번 좀 반론 질문을 좀 드리자면 지난 연말부터 똑같은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결국 손 들고 만세 부르고 항복할 거다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이런 일을 근거로 해서 이래서 중국이 손 들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생각보다 중국 맷집이 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히 중국 경제를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좀 더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전문가 한번 좀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유아 원장님. 그 지금 성균관대학교에서 또 네, 중국대학원 금융교수로 있습니다. 교수로 하시는 네, 거죠. 네. 그런데 네. 성함도 한국 성함이시고 한국말도 하시지만 중국 국적이시죠? 네, 중국 국적이고요. 혹시 한국 국적하고 우리 같이 있는 이중 국적자십니까? 아니요, 한국은 제가 영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한국말을 잘하십니까? 네, 우리 아빠가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잘해야 된다고 강조하셔가지고 별도로 가르쳤어요.
아, 그럼 네. 한국말을 다 배우신 네, 거예요? 네, 어릴 외국어로 때부터. 배우셔서. 네, 네. 예. 그리고 전공은 중국 경제 전문가시니까. 자, 그래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까 봐 안유화 원장님은 도대체 한국인이신가 중국인이신가 이제 질문이 있어서 네, 미리 네. 좀 여쭤본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중국인이시고 한국말을 잘하시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이러이러해서 규모로만 놓고 보면 관세 폭탄 주고받으면 결국은 시진핑 주석이 만세 부르고 항복할 거다라는 전망을 지난 연말부터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요. 네.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까? 중국은 이긴다고 정말로 자신하고 있는 겁니까? 버티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아, 예.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마지막에 료허가 우리 지난주에 갔잖아요. 예. 그래서 당시에 그 마감 시간을 놓고 그래도 국정이 우리가 협상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다 전망했죠. 예, 사실 했는데 결과는 관세는 때리고 또 오히려 중국 쪽에서 600억을 똑같이 지금 하겠다 보복 이렇게 관세 매기고. 하겠다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예. 제가 그 협상이 결렬됐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일찍 하지만 어쨌든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을 봤더니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협상의 내용으로 봤을 때 너무 중국이 당하는 이 표현이나 예. 이런 것들이 굴욕적이다? 예, 굴욕적인 내용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중국을 그거 피하기 위해서 중국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법적 조항도 넣고 이런 걸 하자고 하잖아요. 모니터링 앞으로 뭐 시행 모니터링 하겠다 미국이 예. 그걸 법적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보장을 달라 이러니까 중국에서 그러면 우리한테 얘네가 이미 우리한테 관세를 매긴 지금 500억 달러 매겼잖아요. 예. 그걸 한 번에 그냥 취소해 달라. 그걸 취소해주면 우리가 그 내내 요구하는 조건대로 우리가 맞춰주겠다. 이러면 서로 우리가 보기에 서로에게도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냐. 네. 그래서 자기네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한테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라는 거예요. 그걸 넣겠으면 관세를 예. 한 번에 그냥 취소해달라 이러는 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이 트럼프가 2천억 적자를 해소해달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2천억에 대한 이해가 두 나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2천억 달러. 2천억 달러 예, 적자에 예. 대한 실행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 트럼프는 현금으로 네. 그냥 2천억을 바로 그냥 해소해달라는 거고 중국은 꼭 현금이 아니더라도 물건을 더 산다든가 예. 혹은 뭔가 뭐 더 하는 방식으로 해서 2천억에 해당되는 어치의 계산법이 다르군요. 계산법이 다른 거거든요. 계산법이. 그래서 이런 예. 것들 의외로 지금 서로가 좀 이렇게 조항을 이해하거나 넣는 데에서 지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네. 6월 말에 지금 일본에서는 G20에 지금 뭐 우리 기대하고 오사카에서 만나기로 돼 있잖아요. 하겠잖아요. 예. 근데 저는 트럼프한테 달렸다고 보는 게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했던 관세를 정말 중국 예, 스스로 예.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 우리 문건에 적어 놓는 법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중국이 그렇게 일소 당한다. 왜냐면 시진핑이 중국 국민을 설득할 수는 내용이 없어지잖아요. 네.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네. 자, 안유화 원장, 최영훈 원장님 잠깐만요. 예. 전문가들끼리 그냥 쭉 이제 이 토론을 가다 보면은 전문가들은 익숙한 내용이고 다 아시는 내용인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점프를 하면서 갑자기 저희 뭔 얘기인가 싶을까봐 제가 기후가 있어서 잠깐만 중간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중국이 굴욕을 느끼고 중국이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대목이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관세를 주고받는 거는 서로 명분이고요. 진짜 싸움은 기술 이전입니다. 기술 이전. 미국은 중국한테 지금까지 계속 미국의 기술을 도둑질해 간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계속 우리는 정상적으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 지적 재산권 문제를 우리 공산당이 알아서 잘 이제 도둑질 안 할게라고 중국은 말로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니네 법을 바꿔라. 중국의 법을 바꿔라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해 어디다 대고 지금 중국의 법을 바꿔라 말거라 지금 우리 지금 그렇죠. 우리 내정 국내 간섭으로. 내정 간섭 하는 거냐라고 우리는 굴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 대목부터 좀 시작을 좀 해보시자고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네. 미국이 진짜 둘 다 내놓으라는 겁니까? 아니, 저는요 이게요 신뢰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장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왜 너 나 못 믿어? 그다음에 미국은 내가 어떻게 널 믿어? 이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게 미북 간에 서로 신경도 못 믿는 거하고 똑같군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중 사실 간에도. 북한, 예. 미국, 이란, 중국, 이란 이게요. 굉장히 같은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너 어떻게 믿어, 니네를?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뭘 믿고 뭘 지금 못 믿겠다는 건지 정리 좀 해보죠. 관세를 주고받은 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시니까 핵심 내용은 지적재산권, 미국의 기술, 중국의 기술 탈취, 기술 이전 조항을 금지하는 중국의 법을 바꿔라. 네. 자, 말로 하는 거 못 믿겠다 이겁니까? 아니 말로는 이제 외상투자법이 나오긴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시행령 이런 거 규칙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예. 요번에 나온 얘기는 국무원에서 그럼 예. 국무원이 굉장히 당에서 장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행정명령으로 된다. 그래서 사실 원래 합의서는요 150쪽짜리였어요. 예. 그게 요번에 딱 갖고 오는데 105페이지로만 들어 갖고 온 거예요. 그런 거 다 빼고요. 빼고. 예. 근데 거기에 더 붙어서 미국은 뭘 치고 들어갔냐면요. 트럼프 쪽에서는 그러면 WTO 가입 조건 한번 다시 따지자 이렇게 된 거예요. WTO 가입 조건은 완전 개방. 네. 예, 그다음에 시장 경제 유지. 이게 조건인데 니네 하나도 안 지키는 거 아니냐. 아하. 어떻게 믿냐. 그러면서 요번에 우리 언론엔 잘 안 나왔습니다만 이 미국에서 갖고 간 예가 뭐냐면 1995년도에 지재권에 대해서 미중 간에 합의를 합니다. 예. 그 전날까지요 미국이 100% 관세를 매긴다고 엄포를 놓고 있었어요. 예, 예. 그러고서 지재권 그러면은 우리가 보호해주겠다 했는데 1995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게 없다를 요번에 카드로 내놓은 거죠. 자, 좋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에서 돈을 벌어가는 이 모든 것이 불공정 무역 거래와 불공정 기술 이전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그거를 법제화해라라고 주문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은 우리는 그렇게는 굴욕적으로는 못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다는 상황까지 정리가 좀 돼 있습니다. 자, 두 분 중국 전문가시니까 조용찬 소장님부터 여쭙겠습니다. 중국은 정말로 이 법제화하는 것이 굴욕적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까? 실리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까? 지금 그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당내 위상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까지 지금 몰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 황제 아닌가요? 시 황제라고 하지만 현재 중국 안에서는 시 주석에 대해서 저자세 무역 협상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군요. 예, 그 상태에서 5천억 넘게 들어간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 미국이 요구한 대로 축소 내지 폐지를 했을 경우에는 법률 위반 사항에 걸린다고 중국 안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보조금을 삭감했을 경우에는 그동안에 당에 손발이 되었던 국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이라든지 세수라든지 GDP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실제 중국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 육성체계도 타격을 주게 되고요. 또한 합의 사항을 지켰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하기로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북한처럼 체제 위반 혐의가 될 수가 있고요. 국가 주권 포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 주석 입장에서는 현재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은 경제는 살리지만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굉장히 복잡하군요, 상황이. 그렇다면 조용찬 소장님 설명대로라면 안 원장님, 이건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나 어떤 뭐 굴욕이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이걸 타결을 해버리면 정치적으로 지금 타격을 입는 정도까지로 중국 국내 상황이 안 좋다는 말씀이실 텐데 안 원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단기하고 장기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단기는 어떻고 장기는 네, 어떨까요? 단기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자체 국내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대외 외교 관계도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이런 남해 문제라든가 이런 외교 관계가 계속 터지면서 시진핑이 올라오시고, 예. 그러니까 이게 당내에서의 시진핑이 여러 가지 이 지금 말씀하신 지위가 예. 원로들 중심으로 해서 불만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모순을 오히려 이런 그 중미 무역 전쟁이라는 이런 섹터 앞에서 이걸 강화를 시키면 좀 그게 인민들을 이렇게 좀
군집하는 효과를 하잖아요. 이런 어떤 큰 외래 앞에서. 그래서 이거는 좀 무역 전쟁이 아니라 인민 전쟁이라는 저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와서 단합해라. 지난번에 그저께 CCTV에 나왔어요. 그 예. 아나운서가 나와서 우리는 그 어떤 외세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다라는 걸 굴하지 않겠다. CCTV에 그래서 예. 얘네가 싸우면 우리가 싸우고 얘네가 협상 우리도 협상한다. 그래서 우리 할 거 할 거야. 그러면서 이랬다. 우리 그 국민들이 그걸 다 볼 수 있도록 예. 그런 내용도 나갔습니다. 언론에서. 그래서 단계에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 지재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감시하겠다는데 그걸 법적으로 넣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의 법률을 보면은 법으로 나와 있고요. 실행은 다 시책으로 국무원에서 나갑니다. 근데 그게 국무원의 이름이 행정명령으로 돼 있죠. 행정명령으로 나오고 그게 다 그렇게 해왔어요. 예. 근데 이번에 법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법이 아닌 거예요. 그 외상투자법 표현이. 예를 이게 들자면 그냥 너무 추상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실질 세칙이 하나도 없고 아, 우리는 너는 하도록 한다, 노력한다. 뭐 이런 아하. 내용만 있고 세칙이 없으니까 중국은 이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왔고 우리는 5천 년 동안 이렇게 네, 이렇게 자세한 살아온 거는 나라다. 우리가 공무원 시행령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트럼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믿냐. 예. 그래서 관세라는 걸 계속 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기 안 하면 관세를 가지고 계속 카드로 쓰겠다라는 예. 거고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다음에 먼저 했던 그 500억 달러 관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첨단 제조업에 대한 관세예요. 그냥 그거는 일반 미국이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은 그걸 없애는 게 더 중요합니다. 2천억은 지금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 근데 먼저 해도 5천억은 2천억 달러짜리보다 500억 먼저 했다. 달러짜리 요게 더 중요하군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무조건 취재해야 중국이 중국제조 205의 고도화, 산업 고도화를 갈 수가 있는데 예. 그 둘 중에 하나는 달라 이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거든요. 이해가 됩니다. 네. 뭘 갖고 트럼프와 시진핑이 뭘 갖고 진짜 싸우는 건지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네. 야, 자, 근데 중국 국내 정치를 보면요. 예. 최근에 이제 저 DC에서 뭐 이런 일 관계하시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다 보는데 재미난 표현을 하더라고요. 시진핑 주석이 중국 내에서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무슨 친구야? 뭔 소리입니까, 진짜? 태자당 출신이잖아요. 예. 근데 태자당에 있던 이 시진핑을 밀던 사람들이 돌아섰다는 거죠. 돌아섰다. 그러니까 이제 집단 지도 체제가 와야 되고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을 경제가 하는데 그 중에서도 덩샤오핑의 장남 네. 그 사람이 뭐 완전히 돌아서서 지금 정적처럼 됐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증산이라고 아시죠? 증산의 아들도 지금 돌아서 해갖고 지금 시진핑이 친구가 없다는 표현을 들었고요. 근데 네. 미국에서는 친구가 하나 또 부상을 했다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거 무슨 소리? 뭐 이거 아주 헷갈리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 바이든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대선 주자. 33%까지 예. 쭉 올라간 조 바이든하고 시진핑은 아삼육입니다. 옛날부터 개인적으로도 친해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친하고요. 같이 뭐 이 한데서 조 바이든이 쭉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한 또 기대도 뭐 조금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예. 식으로 말을 흐리는데 지금 이 국내적으로는 지금 안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그래서 예. 미중 무역 전쟁으로 경제를 망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자기의 지원자 자기의 이렇게 집권하는 데까지 이 했던 핵심 세력에서 지금 반대 의견들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굴욕적인 게 하나라도 나오면 거기서 완전히 이제 이 전세가 굉장히 악화되는 거죠. 이게 외교적 레토릭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국의 정치 지도 체제, 리더십에 대한 타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전문가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인민 전쟁이다. 미국이 타 문명을 개조하려고 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 소장님. 예. 그렇다면 중국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중국인들 미국 관광 못 가게 할 거야. 미국 물건 불매 운동 벌일 거야라는 얘기도 연장선상에서 같은 맥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실탄이 지금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드 제재를 받으면서 한 85% 정도는 지금 회복이 됐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회복되지 못한 게 4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하나는 크루즈 여행, 그리고 전 세계 직항 항로, 그리고 온라인과 관련된 그 물품 판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롯데 면세점에 대한 중국인들의 방문 허가
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이 예.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도 사드 때와 똑같이 관광 자재라든지 국산품 애용 운동을 통해서 수출 제품들을 그냥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 그리고 다양한 방안들이 지금 내놓고 있고 또 아이디어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하. 하지만 문제는 네. 이 많은 물동량을 중국 그 내부 내수로 돌릴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압박을 해준다면 중국 민영 기업들 자체가 부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혁신 그리고 중진국 함정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효율성이 높은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 개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예. 차질을 빚어질 경우에는 중국의 기업들의 부채가 GDP 대비해서 261% 정도 되는데요. 네. 이게 더 올라가게 되고 중진국 함정에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트럼프가 생각하는 그런 그 모양새입니다. 또 다른 실탄 부족이군요. 예. 아, 예. 안원정님, 잠깐만 좀 우리 산으로 좀 빠졌다. 네. 중국인들의 네. 중국이라는 나라의 정말 그 속사정이 궁금해서 네. 좀 여쭤보는 건데 시진핑 주석이요. 네. 자,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내정 간섭까지 합니다. 우리 5,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중국한테 감히 법을 바꾸라고 그럽니다. 이러면서 인민이여 봉기하라, 나를 도와라 이러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 관광 가지 마라. 그러면 맥힙니까 실제로? 이럴 것 같아요. 그 중국은 31개 성시가 있고요. 예. 지방 도시별로 다 차이가 큰데요. 예.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기득권하고 비기득권이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중국의 자체도 나뉩니까? 당연하죠. 중국의 해외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1억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해외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 네. 가는 데마다 보이는 그 수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1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직까지도 해외 나가는 분들은 다 특권층이군요. 특권층이죠. 잘 사고 신분이 있거나 뭔가 그래요? 괜찮게 사는 기득권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곤혹스러워요. 근데 그래서 그분들이- 말은 못해도 별로 어허. 잘 풀리기를 바라는 분들이고요. 근데 또 그런 문제 터졌다 해서 뭐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하겠죠. 애국심이 발휘해서. 예, 근데 예. 그런 게 별로 강하지 않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봤을 네. 때. 근데 나머지 그 14억은 14억 명. 그냥 시주석님께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알아서 알아서 미국 예, 물건 당연하죠. 불매 운동 합니까? 뭐 애플 포함해서 뭐 그런 게 다 자제하겠죠. 예. 예. 그러나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은 네. 그거는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중국 인구가 15억 명인데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미국의 쇼핑몰을 가보면 중국인들 아니면은 이제는 장사가 먹고 살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중국 관광객들이 미국의 쇼핑몰을 매겨 살린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15억 분의 네. 1밖에 안 된다는 사실. 네. 근데 나가서 돈 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지. 그분들은 중국 그 소득계층에서 상위 상위 1%. 예,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의 소득 증가율이 매년 8.8% 증가하고요. 예. 근데 중국의 중소득층하고 저소득층이고 최저소득층은 아닙니다. 4개 그룹인데 예. 그 중간에 중산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하고 저인데 이분들이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3.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중국의 주축이고 중요한 분들인데 아하. 이분들은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관계를 발생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주로 국내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이군요. 예, 월급 받고 예. 착하게 살아가는 분들 중심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나라를 굉장히 뭐 다 그분들은- 사랑하겠지만 애국심이 또 유별나죠. 훨씬 더 왜냐면 해외 별로 못 받기 때문에 자. 그런 정신이 집중돼 있는 거죠. 예, 잠깐 15%라 그래도 2억 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예. 무지무지하게 많은 무지무지하게 그렇죠. 많은. 네. 아니 그런데 좋습니다. 그럼 그런 애국심에도 호소하고 중국 내에 그런 뭐 반미 감정을 자극하는 거 다 이제 그 분위기는 이해가 되는데 그냥 반대로 태평양 건너서 미국으로 가보면 말이죠. 미국은 이런 그 조치들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합니까? 아니면 속으로는 뜨끔합니까? 뜨끔 안 하죠.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조영천 선생님께서 표현해 준 대로 중국은 지구전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 지구전으로 예. 가서 정조준 해갖고 탁탁 지금 농산물 여기에 사격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트럼프는 뭐 2020년 그 대선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무차별 난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사실 소위 말하는 우리 시체 말로 그냥 게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부분들이 지금 사실상 이 뭐 자기네들의 생필품이라든가 물가 올라가는 부분들에서 미국은 소위 말하는 플랜 B가 거의 완성이 되고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중국에서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50% 이상의 물건을 갖고 오는 게 1,000개 정도가 넘습니다. 1,000개요. 예, 그것에 대한 선 다변화는 벌써 다 끝났다는 얘기들을 좀 들었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자, 트럼프는 그래서 저렇게 자신감을 표현을 하는 거다. 중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것보다 미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게 훨씬 더 적다. 이 싸움이 길어지면 내가 유리하다. 미국이 이기는 싸움이다. 이 얘기는 그런 근거 때문에 좀 나오는 건데. 그런데 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충분히 됐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셨을 텐데 제가요. 미국과 중국이 죽기 살기로 이 관세 전쟁 벌이는 그 와중에 어떻게 됐나 되는 그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면서 좀 제가 반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 그러면 줄어야 되고 이게 확 줄었어야 되는데 11%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다음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 수출하는 걸 봤더니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저 자신감과는 달리 저 그래프를 보면 중국의 대미 수출에서 돈 버는 건 계속 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건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미국 경제가 저만큼 좋았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또 그건 또 그 얘기입니까? 수입을 안 할 수밖에 없처럼 미국의 3.3%대 이 경제 성장이 저거를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저게 꺾이면 더 충격을 받을 건 사실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중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지금 나오는 거고요. 예. 더 이상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양측이 다 회의장 분위기를 얘기를 할 때 보면 양측이 다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지금 트럼프는 자기가 대선 과정에서는 관세를 45% 매기겠다는 거를 25% 10%로 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면이 안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적표는 저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소위 말하는 이 승리의 어떤 모습을 갖춰야 그러네요. 자기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 묘한 지금 예. 정치적인 스탠스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자, 무역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미국 경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은 계속 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문점이 해소가 좀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좀 있어서 조 소장님한테 좀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흑자만 놓고 봐도 중국은 계속 이 와중에도 미국에서 흑자를 계속 늘리고 있네요. 수출을 해서. 이건 또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야 될까요? 저 2018년에도 무려 3천억 달러 이상으로 대미 흑자를 내지 않았습니까? 중국은. 네,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올 7월이면은 전후 최장의 경기 확장 국면을 경신하게 되는데요. IT 때 120개월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훌쩍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졌으니까 아무래도 중국 외로는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가져오는 규모가 한 43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예. 노트북도 200억 달러 이상 그 수입을 하는데 이게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 가져온다든지 그리고 해외 그 산업 클러스터 중에서 중국만큼 양질의 노동력 그리고 인프라가 갖춰져 가지고 대규모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가 현재까지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경기 화랑에 따른 소비 씀씀이가 올라가고요. 또 싸게 좋은 제품을 공급하다 보니까 미국으로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중국이 미국에서 사줄 수 있는 물건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역 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되지 않기 위해서 시 주석 같은 경우에도 3차 관세 부과할 때 원유라든지 보잉 항공기를 빼준 것도 이 때문이기 때문에 서로가 퇴로를 열어주기로 원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국가주석도 합의만 해준다면 서로가 활용점정을 자기가 찍겠다고 하는 그 속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6월달 오사카에서 G20 회의 열리기 직전에 그 돌파구는 마련될 거다라고 조 소장님은 전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G20 정상회담에서는 여하튼간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마지막에 데드라인을 G20 정상회담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두 양국 정상이 만나서 낮은 수준의 합의를 하고 협상을 다시 재연장하는 그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또 가능성이 좀 남아 있군요. G20 무역談判 직전에 낮은 수준으로 일단 간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둘이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주고받는 말만 놓고 보면은 끝까지 간다로 지금 갈 것 같은데요. 네.
그 트럼프도 사실 자기 국내 정치의 이 중미 무역 전쟁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하겠죠. 네, 왜냐면 예, 지금 재선을 앞두고 미국 국민들한테 중국을 이렇게 강하게 압박한다라는 게 자기 표를 얻는 데는 네. 일단은 더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블루 칼라들이 중국 때문에 일자리 뺏겼다는 사람들 대부분 표를 한 맞아요. 표씩 갖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기득권들도 이런 걸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분들 이해관계가 중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중국하고 똑같아요. 지금 예, 그릇 예. 똑같습니다. 예. 중국 그 미국의 애플이라든가 뭐 엔바디라든가 뭐 보잉 같은 중국 매출이 지금 2,200억 달러 넘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불매운동이라든가 극단으로 가게 예. 되면 제일 타격 입는 거는 이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과 첨단 산업들이니까. 이분들이죠. 예. 그래서 거기도 나뉘는데 이 사람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좀 희생하더라도 가겠다라는 예. 거고 그다음에 중국은 저는 정치 지배 구조를 볼 때 오히려 중국 시진핑이 조금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재선으로 고민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분의 전략은 아하. 이분은 꼭 계속 끌고 가면 내년에 재선할 때 미국 경제가 정말 지금 사실 타격 받았거든요. 지금 예. 주식도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 뭐 산업 증가율이라든가 소비 수준이라든가 다 지금 증가율은 떨어지고 예.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또 어떻게 알아요? 내년에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이러면 또 확 분위기가 바뀌어서 아까 그런 원하는 분들이 또 대통령이 네.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은 시간을 끈다. 계속 가자.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핑퐁하면서 이게 갈 전략이- 네. 세 분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왜 타결이 된다 하는 이 경제 전 세계 경제계의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이 자꾸 뒤로 밀리고 있느냐? 결국은 무역이 아니라 정치가 핵심이네요. 국내 정치가 핵심이죠. 국내 정치가 핵심이네요. 그게 외교를 결정합니다. 지금 문제는요. 예. 트럼프가 지지율이 36%대 나오던 게 37%, 36% 나오던 게 지금 46%로 올랐어요. 올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오늘 선거한다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이제 재선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진핑이나 정부 이 관계자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4월 달에 어떤 이 성명이 나왔었냐면 중요한 구조적 이슈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네. 그리고 트럼프도 대단히 생산적이고 이제 다 왔다 이런 얘기들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 이후에 오늘까지 양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뭡니까? 누가 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네. 자, 중국에서는 일단 트럼프의 트위터 다 금지시켰습니다. 그거 전송하는 거. 그럼 중국에서는 트럼프의 트위터를 아무도 예. 못 봐요?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되고 대중들은 못 보는군요. 네. 일단. 옛날부터 못 봤어요.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이 안 페이스북 안 됩니다. 되잖아요. 아니, 어차피 구글도 안 안 더 되고요. 이거를 강화시켜서 아예 이제 못 떨게 됐고 예. 지준율을 지금 내렸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유동성 공급을 2조 한다 그랬던 걸 3조로 늘렸습니다. 돈을 3조에. 풀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신용을 47% 대출을 지금 높여놨어요. 그게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은 트럼프 트위터 몇 번 예. 보복 관세. 예. 그다음에 오늘 나온 국가 비상사태 사태. 선포. 어디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급함과 위중함을 느끼느냐는 이 조치들을 보시면 비교가 가능하실 겁니다. 자, 최영호 고문님은 시종일관 이 싸움은 트럼프가 이기는 싸움이다. 자, 안 원장님은 임기가 없어 종신제인 시 황제의 싸움과 재선이라고 하고 8년밖에 못 해먹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치 구조로 봤을 때 질질 시간을 끌면은 미국이 꼭 유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라고 지금 하는 분석. 재밌습니다. 조금 보충하면 사실 중국 정부는 이게 완전 결렬될 때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정말 완전 결렬되잖아요. 이게 예. 중국은 한 1,500만 명의 일자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1,500만 명의 일자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1,500만 명이래봐야 중국 인구의 1%. 그래도 벌써 1년에 중국이 해결된 일자리가 한 1,200만 명 정도 예, 되는데 좋아요. 플러스 좋아요. 1,500만 명이 자, 되니까 완전히 판이 깨지면 중국인들은 적어도, 1,500만의 일자리를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마음 준비, 그리고 말씀하신 투자 준비 다 하고 있어요. 그런 플랜 일이 B를 갖고 플랜 B를 있고. 갖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 미국도 갖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만약에 중국하고 정말 안 좋으면 미국은 200만 명의 일을 잃습니다. 그리고 예. 농촌이 21개 농촌에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거의 뭐 예. 힘들게 왜냐하면 되기 콩 때문에 팔고 돼지고기 팔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그렇기 안 때문에 되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도 사실 생각하고 있는 게 인프라 투자 확대입니다. 그걸로 좀 해보자라는 건데 둘 다 사실 그거 다 지금 밑선에서는 그 준비를 하고 상황도 있고. 슬슬 준비하고 있고는 예. 있습니다. 자, 결국은
향후 100년, 200년 동안 세계 경제의 패권을 중국으로 갈 거냐, 미국이 계속 가지고 갈 거냐에 대한 패권 전쟁이 본질이기 때문에 양쪽이 그런 플랜 B까지 가고 있다라는 얘기. 자, 좋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진짜 궁금한 게 조 소장님.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큰 거기 때문에 그 같은 맥락에서 중국이 금리를 인하를 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뭐 미국이 최 고모님이 해주셨지만 중국이 돈 푼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기준금리 확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에서 2.75. 2.5 그리고 예. 중국은 4.35입니다. 그런 중국이 많이 측면에서는 높군요. 예. 아무래도 그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은 여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있군요. 하지만 금리를 내렸을 경우에 위엔화의 절하 압력이 더 커지게 되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는 갑자기 환율 전쟁으로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상당히 고심할 수밖에 없고요. 중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입니까? 예, 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중국이 금리 내리는 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민간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GDP 대비해서 261%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지난 20년 동안에 60조 달러 정도에 달하는 그 중국의 그 고정자산 투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 부분이 버블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한 가지 중국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심각하다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더 터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우려했던 회색 코뿔소가 중국에서 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회색 코뿔소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 위험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게 터질지는 몰랐는데 사실상 터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충격이 온다는 거죠. 네. 블랙스완하고 좀 다른 형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한 이런 그 경제적 갈등 관계를 봉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무역 협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 전략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오히려 예. 트럼프가 이걸 노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일반인의 언어로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좀 여쭤보자면 중국이 이 와중에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쓸 가능성도 제기가 됐지만 중국이 금리를 내리면 중국은 스스로의 버블이 붕괴돼서 거품이 꺼지면서 중국이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카드는 함부로 못 쓸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거기에다가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2년 동안 경제 정책의 가장 핵심은 부채 축소, 딜레버리징 작업과 구조 개혁, 그리고 혁신 주도 성장이었는데요. 만약에 금리를 내리고 다시 그 과잉 투자에 나섰을 경우에 자신의 그 정책의 모순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안 원장님, 저 경제 전문가들은 가계 부채가 높다, 기업들이 부채가 높다 이런 거를 뭐 경제 펀더멘틀이 뭐 좀 취약하다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용어로 쓰기는 하더군요. 네. 그런데 실제로 중국인들이 빚이 많습니까? 이 경제 발전 와중에? 그 중국은 지금 기업들이 많고요. 우리가 굉장히 3대 주체가 정부, 가계, 기업인데요. 기업, 예. 기업이 말씀하신 대로 통계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예. 200에서 250% 사이라고 GDP 대비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다행인 거는 정부하고 가계가 부채 비중이 낮습니다. GDP 대비 정부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되고요. 한국하고 반대군요. 반대입니다. 예. 그리고 그 가계는 사실 지금 또 뭐 거의 38%, 40% 정도 되는데 예. 나라가 언제 망하냐면 이 3대 경제 주체가 다 빚을 못 날 때 나라가 위기가 옵니다. 근데 중국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채를 디레버리징 하는데 그럼 누군가 그 빚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그걸 지금 스무스하게 가계와 정부한테 지금 옮겨가고 있어서 요즘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가계들이 지금 레버리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도 옛날에 비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뭐 투자를 주로 정부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업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레버리지 주체를 옮겨가고 있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를 인하하냐 안 하는 위안화 환율하고도 관계돼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환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중국은 정부가 환율을 통제하잖아요.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위안화 환율이 홍콩에 있는 거는 시장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헤지 펀드라는 데서 공격이 들어오면 중국이 외환보유액으로 지켜야 되는데 네. 지키려면 외환보유액이 많아야 돼요. 근데 과거에 많았어요. 한 거의 4조 밑에까지 왔는데 네. 지금은 3조 정도 떨어지는데 실제 쓸 수 있는 건 한 1조 한 1,000억밖에 안 됩니다. 네. 그걸로 지킬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오기 때문에
위험해져요, 사실상. 네. 그래서 앞으로는 금리 인하와 위안화 환율이 하나는 대내 가격이에요. 금리는 대내 가격, 예. 화폐, 위안화 환율은 대외 가격인데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 이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잘못 썼다가는 오히려 자기 국내 체질이 역공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가야죠. 네. 두 분 중국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는 미국에 비해서 중국의 금리 기준금리가 현저히 높기는 하지만 쉽게 쓸 수 없는 카드인 내용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환율 얘기가 나왔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이거 우리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 최영호 고문님부터 제가 빨리 좀 여쭤보도록 하죠. 이게 환율 너무 빨리 오르는 거 아닙니까? 너무 빨리 오르죠. 근데 제가 저 시청자들이 이거 이거 사전 질문도 들어와 네. 있습니다. 아니 미국하고 중국이 싸워서 중국이 그렇게 불리하다며 왜 중국 위안화 떨어지는 것보다 원화 가치가 더 이게 빨리 떨어지죠? 저희 나라는 지금 중국 증시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그 위안화하고의 동조율이 98%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온 것들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지금 전달이 되고 있고요. 예. 그것이 가는데 우리나라 자체에 플러스 우리나라 자체에 지금 소위 말하는 경제 성장에 대한 지금 회의감 이런 것들 마이너스 3% 이런 것들이 엎쳐서 요번에 미중 무역 전쟁 이렇게 세게 하면 중국 거 그러면 1% 떨어지면 우리도 1% 와야 되는데 중국은 1%를 떨어지면 우리는 4%를 떨어지는 게 중국 거 플러스 내재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같고요. 예. 1,170원이 뚫리면 1,200원까지는 뭐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시장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네. 현재 지금 뭐 1,196원까지 어저께 갔었기 때문에 1,200원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 됐습니다. 하느님도 맞추기 어렵다는 환율 예상을 뭐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서 1,200원도 뚫릴 거다 안 뚫릴 거다 얘기하는 건 무의미한 얘기기는 합니다만은 어찌 됐든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고 있는 이 상황은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200원 가면 우리나라에 지금 예상이 6조 정도의 외국 자금들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빠져나간다. 한차 손을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예. 빠져나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막느냐 이제 예. 그런 문제고요. 또 하나 우리 뭐 별로 생각은 안 하지만 3만 불 국민소득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게 깨졌죠. 아하, 환율이 올라가니까. 예, 1,170원에 29,745달러로 내려오면서 3만 불 우리 35씩 클럽에 들었다는데 그걸 생각을 못했네요. 그것도- 원달러 환율 3만 불 시대를 맞이했다고 그랬는데 딱-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게 2만 불대로 1분기 만에 떨어지는군요. 우리가 다시 2만 불, 2만 9천 불대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예. 뭐 이게 숫자의 어떤 그런 어떤 바뀜으로 해서 예. 일어난 일이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고 위기감에 대한 신중함을 더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가 환율 변동성 그렇게 높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죽겠어요. 왜 자꾸만 고용 동향 나가는 것도 막 이 좋은 것만 얘기하고 이게 변동이 변동이 심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작년 4월 달하고 비교했을 때 변동이 다른 나라 비해서 심하지 않다는 거고요. 예. 최근 3개월만 넘으면 우리가 굉장히 아주 변동이 굉장히 급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예민해졌죠. 예민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사는 추세로 확 돌아선 거죠. 달러를 많이 사는 추세로 간 달러를 거죠. 사는 그러니까 거죠. 예. 1년 전 거 비교한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지난 3개월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예. 쏙 빼고 1년 전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는 좋죠. 예. 안전했으니까. 예. 좀 안이하게 대처들 하십니다. 이 경제 통계에 대해서. 그러게요. 시청자들 기억에 그 햄버거 광고 중에 어떤 배우가 나와가지고 뭐 4달러? 4달러 뭐 이러는 광고가 있는데 그게 그 과거가 아니라 그 달러를 사라 달러 시장은 뭐 이런 유머가 좀 나돈다며요. 그만큼 지금 환율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저 두 분 제가 좀 이건 뭐 시청자들이 원달러 환율을 따로 보고 위안화 환율을 따로 보고 그러니까 두 분은 좀 두 개를 좀 같이 보시니까 위안화 변동하고 달러 변동 지금 상황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위안화는 뭐 사실 작년 말부터 7 돌파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생각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요. 일단 6월 말까지 뭐 우리가 기대 좀 해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예. 상황 보고 중국 정부에서는 앞으로 환율 카드를 쓸 수 있는 확률은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요? 왜냐면 경제가 워낙 지금 생각보다 더 안 좋거든요. 지금 중국이. 중국이. 그래서 네. 그걸 해서 스무스하게 관세 상승을 좀 해체하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환율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달러 같은 경우 미국에서 지금 금리 인하 카드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재선 때문에 경제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사실은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 또 달러가 절하가 돼요. 음. 가치가. 그래서 달러도 평가 절하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 또 위안화가 또 조금 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이게 돈 싸움이 써니 전쟁이 돼 말 전의 그대로. 전쟁이 된다. 네, 네. 자, 분명한 거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강달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보시는군요. 그렇죠. 자, 조소장님이 동일하십니까? 네, 거기에 이제 동의하고요. 그 아. 중국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는 천안문 사태 30주년이 6월 달이고요. 또 10월 달은 국가 건국 그 70주년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사회적인 그 물가라든지 사회 안정이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위안화 환율을 만약 잘못 건드렸을 경우에 뭐 한번이 유출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도 환율 조작국 지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약보다는 독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부메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정부는 환율 정책을 예전만큼 그렇게 강하게 쓰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그 환율 약세는 경제 펀더멘탈 차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잘 안 되는 게 더 근본적인 문제로 늘 보시네요. 이게 뭐 환율 싸움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다라면서 한 가지만 더 좀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국 채권 엄청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몇 조 달러라고 그러는데 싸움 계속 가다 보면 이 채권 내다 판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현재 못 팔아요? 예, 못 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근거는요? 1조 1천억 달러에 대한 그 미국 국채를 매각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안화도 뭐 절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러가 약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또한 그 미국 국채만큼 안전하고 유동성을 갖추고 있고 높은 투자 수익을 줄 수 있고 신용 등급이 좋은 국채가 다른 시장이 없습니다. 또한 뭐 그 원유라든지 금을 사면 되긴 하지만 그 규모는 아주 한정적이기 때문에요. 또 매각 과정에서 중국이 부담해야 될 그 거래 비용이 크게 늘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 매각은 아마 항상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한 100억 달러 정도 매달 변동은 있겠지만 큰 폭의 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걸 뭐 보복하는 카드로 쓰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사실 중국이요. 예. 지난해 한 300억 불 정도를 채권을 내놨어요. 한번 이제 시험을 해보고 미국에다 겁주려고. 흔히들 하는 말로 간보기. 예, 간보기로 해서 예. 딱 내는데 30분 만에 다 팔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딱 판단하기에는 야, 이거 갖고서는 이거 내놓는 순간 다 갖고 오고 그 전 대신 세계 시장이 중국이 내놓는 채권이 아이쿠 땡큐 그러면서 사들인다 이거죠. 그 다음 날 가격을 보니까 자기네가 보유한 채권들은 물량이 나오니까 떨어지잖아요. 네. 떨어지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 벌써 이거는 간을 다 보고 자기네들도 판단이 미국 채권 갖고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데 미국 국채의 70%는 미국 국내산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그분들이 프라이싱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해외 30% 중에 중국이 가장 많이 갖고 있어서 지금 한 1조 천억 정도 갖고 있는데 다 던져서 프라이싱을 어느 만큼 영향 주냐가 퀘스천이에요. 예. 그리고 또 말씀 이렇게 하신 대로 일본이 또 이대로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던졌다 해서 그 시장을 어느 만큼 움직일 수 있냐는 그게 지금 갖고 있는 이 국채 수량으로는 예. 사실상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적죠. 그래서 잘 못 쓸 수 없는 카드인 예, 거죠. 예. 더 네. 정확히 말하면 네. 국채 카드를 만지작거려서 중국 네. 시진핑 주석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네, 잃는 게 더 크죠. 잃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싸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팔짱 끼고 느긋하게 웃고 그거는 있다. 그 예, 얘기네요. 그렇죠. 고민 안 해도 되죠. 자, 채권, 금리, 환율까지 지금 저 미중 간에 좀 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30초씩 쫙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 얘기 좀 해보죠. 자, 아까 조선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자,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경제 제대로 잘 대처하고 있는 건지 놓친 게 있다면 한 가지씩만. 저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굉장히 제재를 미국이 좋아하면 실드를 쳐주고 있는 이 기회가 우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에서는 이 진짜 하느님이 내려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1980년도 플라자 합의 때도 우리가 삼성, 현대가 미국 진출했을 때가 예. 일본이 빠진 자리를 들어갔거든요. 예. 중국이 빠진 자리 우리가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이거 그래서 지금 뭐 산자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 지금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미국 가서 세일 잘하는 얘기죠. 그래요. 자,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말씀. 네, 안 원장님. 그 한국이 만약 1대1로 뭐 미국하고 붙거나 예. 혹은 1대1로 중화하고 붙거나 하면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집니다. 예. 근데 두 나라가 있을 때 한국은 오히려 잘 이용하면 한국이 강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그런 기회도 오지만 예. 오히려 미국에서 고첨단 제조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 중국은 다른 협력 파트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이다. 그렇죠. 아. 오히려 그쪽에 더 협력 기회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예. 한국은 세련된 외교로 예. 잘 활용해야죠. 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뭐 잘한다는 소리는 또 안 들리니까 말이죠. 조영찬 소장님. 네, 뭐 역사라든지 체제라든지 그리고 문화 자체가 다른 미중 간의 충돌은 앞으로도 계속이 될 것으로 계속될 보여지는데요. 거다. 예, 그런 예. 과정에 이변과 갈등 고저, 급변, 반전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예. 이렇게 봤을 경우에 우리 기업들은 한 가지 기회도 찾을 수가 있겠지만 예,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는 기업은 플랜 B 전략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미중 간의 싸움은 위기이지만 그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진짜로 묻고 싶었던 그 질문은 전문가들한테 지금이라도 달러를 살까요 말까요 이런 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자, 진행되는 대로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그리고 한국 경제의 활로 계속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호 고문님, 안유화 원장님, 조용찬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국회 상황 좀 또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반발하다가 사개 특위 위원회에서 강제로 끌려 내려왔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정치적 파급 엄청 클 겁니다. 이 내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바른정당 출신인 오신환 후보의 예상 밖 낙승이었습니다. 국민의당 출신 김성식 후보에게 밀릴 거란 예측을 깨고 끝까지 개표하기도 전에 과반인 13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창업주 격인 안철수, 유승민계가 함께 오신환 카드를 선택한 겁니다. 오 신임 원내대표는 당장 손학규 대표 사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결정에 있어서 선 대표님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 추진으로 당을 분열시킨 책임을 지란 뜻입니다. 패스트트랙 여야 사당 공조의 한 축이 급격히 허물어진 셈입니다. 오 원내대표는 지금의 공수처 법안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며 민주당에 각을 세웠고 동시에 당내 호남계와 교감하는 민주평화당의 의원 정수 확대 주장에도 반대를 명확히 했습니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의원 정수를 또다시 얘기하면서 들고 나오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그것은 통과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김관영 전 원내대표에 의해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던 체입의 임재훈 의원은 자진 사임했습니다. 패스트트랙 후속 논의가 불투명해진 것과 맞물려 안철수, 유승민 역할론이 커지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야권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 들어왔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신속하게 여러 가지 주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또 반갑습니다. 자, 속도감 있게 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 정치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끌려 내려왔는데 끌어내리는 위치로 갔어요. 원내대표. 네. 예. 자, 이게 뭐 이변이었다라는 거는 다 아시니까 제가 본론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결론은 손학규 대표 물러나라죠.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 입장은 그렇다고 봐야 되겠고요. 근데 공약으로 내걸고 온 것이 손학규 대표 퇴진이었습니다. 퇴진이었으니까. 예. 그럼 뭐 손 대표가 뭐 물러나다 안 대표는 뭐 이제 본인의 결단에 달린 얘기지만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제시하는 손학규 사퇴 이후의 대안이 뭐예요? 일단은 그 혁신위원회라는 대안은 손학규 대표 스스로도 얘기를 해서 뭐 정병국 의원한테
제안을 한다 이런 얘기도 기억도 있었고요. 국민들이 기억도 잘 안 그리고 나니까. 이제 맞은편에서 원내대표 선거에 나왔던 김성식 의원 같은 경우도 손학규 대표 퇴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열어놓은 상태에서 혁신이 이런 얘기들은 많은 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예. 별도의 어떤 당 쇄신을 위한 기구 이거는 최소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결국에는 오신환 의원을 주로 지지했던 바른정당계라든가 이쪽에서는 이제 손학규 대표는 그만하고 당의 창업자 중에서 가장 주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유승민 공동대표에 가까운 그런 체제로 가야 한다. 그 체제로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 이제 계속 전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결국은 유승민 대표, 저 안철수 전 대표 나와라 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신환 신임 대표야 뭐 자타가 공인하기에 유승민 개니까 유승민 대표는 나온다 치고 안철수 전 대표하고는 얘기가 된 걸까요? 아니면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오라 그러는 걸까요? 지금 안철수 대표 의중이 제대로 밝혀진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한데 그게 확인이 안 돼요. 혹시 김수민 평론가님 들은 얘기 있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어떤 의중을 갖고 있었다. 혹은 패스트트랙 반대에서부터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 당선에 이르는 그 과정에 개입했다라고 한다면 예. 손학규 대표를 포함해서 특히 호남계라든가 예. 이쪽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발하면서 안철수 대표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근데 오히려- 그게 없었잖아요. 네, 오히려 이제 김관영 전 원내대표도 안심파리 하지 말아라. 예. 안철수 전 대표가 개입을 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파리하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던 걸로 봐서는 네. 안철수 전 대표의 분명한 의중은 드러나지 않은 것 같고 아하. 그와 가까웠던 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이견이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조기 복귀해야 된다. 쪽의 결론을 실으면서 예. 또 바른정당계와 함께 호흡을 해온 반면에 최이배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이제 안철수 전 대표랑 어느 정도 가까운 네. 사이였는데 올 연말에 귀국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아하, 일찍 온도차가 등판할 있네요. 필요가 없다 이런 예, 얘기를 하는 예. 것이죠. 이제 바른정당계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동시에 안 돌아오더라도 손학규 대표 체제는 이대로 가면 곤란하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유승민 전 대표가 다시 등판해야 한다. 자, 정리를 좀 이런 의견을 하자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리를 좀 해보면 손학규 대표는 안타깝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대로는 계속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예측해도 시청자들이 큰 오류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유승민, 안철수 다시 공동 창업 대표 체제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다 현재로는. 네. 아하. 근데 손학규 대표 체제도 한 가지 변수는 있는데요. 예. 이번에 오신환 원내대표가 당선된 비결에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의 선택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권은희 의원인데 예. 권은희 의원은 며칠 전에 인터뷰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퇴한다면 자신도 원내대표에 나가지 않겠고 예. 그리고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의원들이 지금 바른정당 쪽에서 너무 동요하고 이번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상해주기 위해서 오신환 의원에게 표를 찍은 것인지 네. 예, 그렇다면은 손학규 대표 퇴진까지는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예, 예.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손 대표 쪽에서 타협책을 제시해서 뭐 그대로 가는 이거 좀 좁아 보이는 길이긴 한데요. 네, 그럴 네. 가능성이 또 없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저 오신환 의원이 대한민국 정치 정계 개편에 나비 효과를 내는 뭔가 좀 발화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러고 봤더니 오신환 의원이요. 그 유명한 장동건, 이선균 이런 배우들하고 동기더라고요. 네, 연극 배우 출신이고 한예종 일기 동기죠. 그렇습니다. 연기자 출신입니다. 예. 배우 출신인데. 야, 네. 그래서 그렇게 잘생기셨나? 자, 왜 제 이야기를 왜 하냐면 바른미래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꼬였죠. 네, 패스트트랙이 꼬였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근데 좀 잘 봐야 될 게 패스트트랙은 가동 전과 가동 후가 굉장히 많은 상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패스트트랙이라는 건 뭐 논의를 하자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태우는 거니까. 이미 네. 가동이 되어버렸고 오신환 원내대표가 스스로 밝혔지만 패스트트랙을 막거나 거스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이미 네. 태워진 것이고 그렇군요. 본회의까지는 일정의 어떤 시간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본회의까지는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도 좀 쟁점을 좁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뭐 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사실은 그 전에도 오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는 반대했지만 선거제 개혁에 반대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점을 좀 볼 필요가 있고 자, 이제 좋습니다. 공수처법으로 좀 좁혀서 얘기를 했어요. 오 어허. 원내대표가 공수처법이 안 그래도
패스트트랙에 두 가지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 이제 주장하는 그 법안,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못 기소권과 받겠다. 수소권이 분리돼 있는 요 안은 요거는 내가 통과 못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이게 거꾸로죠.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된다. 분리시키자. 네, 예. 오신환 의원의 계속된 입장이었고 예. 근데 공수처의 민주당 안은 기소권까지 줄 이것이 수는 없다. 다 네. 들어가 있으니까 민주당 안대로는 못 하겠다. 그 부분이랑 이제 뭐 대통령이 검사를 임명하는 예. 그 부분을 못 받아들이겠다는데 어떻게 보면 패스트트랙 자체가 꼬였다기보다는 예. 공수처 쪽으로 좀 이렇게 쟁점이 좁혀진 상황인 그렇군요. 것이고 그리고 거꾸로 제가 좀 지적을 하자면은 예. 지금 이제 민주평화당에서도 조금 다른 기류를 갖고 있는 유성엽 의원이 원내대표가 예. 됐고 또 바른미래당도 오신환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여야 사당의 공조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정치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얘기인즉슨 자유한국당이요 국회에 들어오라라는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적정 시기에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또 절충안 타협안을 들고 오지 못하면 거꾸로 아니 이렇게 상황이 변해서 맞아요. 자유한국당에게 호의적으로 예.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자유한국당이 또 걷어찼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아예 또 생각 받을 수 자체가 있습니다. 없구만.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패스트트랙 가동 전만큼의 여야 사당 공조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지만 예. 자유한국당 역시도 또 다른 시름대에 섰다라는 거를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밌네요. 이게 꼭 이게 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그 이해득실을 잘 따져봐야 될 상황인데 네. 얘기하신 김에 잠깐 우리 지나갔지만 유성엽 평화당 신임 원내대표가 갑자기 정족수 늘리자, 국회의원 300명 이거 더 늘리자라고 얘기가 좀 나왔어요. 네. 그렇다면 패스트트랙에 그 난리를 피우면서 올라간 선거제 개편안은 300명 원안을 유지하는 안이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의원 정수를 더 늘리자? 박지원 의원도 그러고 네. 이건 뭔 얘기입니까? 이게 패스트트랙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또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법안들을 올린 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의원 정수는 일부의 문제고 또 개헌 문제도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민주당을 뺀 나머지 그 야3당의 경우는 개헌 문제도 같이 논의해 보자. 자유한국당도 들어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기본적인 안 그러니까 굉장히 각고의 절충을 거쳐서 만든 게 여야 사당의 선거제 개혁안이거든요. 네. 그거는 그대로 흘러가는데 하다 안 되면은 마지막에는 그걸 가지고 가부 표결을 하겠지만 네. 변동의 여지는 열려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또 하는 거고 예. 평화당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에서 의원 지역구 정수가 축소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맞아요. 있습니다. 예. 거기 더하기 평화당이 만약에 지지율이 3%가 안 나온다고 하면 선거제도를 개혁해봤자 평화당이 남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여지가 아직 열려 있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누구도 현재 여야 사당 관계자 중에 비례대표 75석을 줄이자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구를 좀 너무 맞아요. 많이 줄이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 이제 분모가 커지니까 지역구를 포함해서 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판 자체가 깨질 거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자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 정확하게 몇 명을 늘리자는 겁니까? 60명이에요? 아 지금 나오는 늘리자라고 얘기가 흘러나오는 얘기 중에 대충 네. 얘기들을 들어보면 한 60명 정도는 늘려야 된다. 아, 그것도 각양각색이에요. 사실 유성엽 다 의원은 달라요? 360명까지는 얘기를 안 했고요. 316명, 17명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를 너무 많이 줄이지 말자라는 아하. 취지 정도고 예. 360명 얘기가 나오는 것은 조금 다른 데인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회의원 특권이 사실 국회의원이 늘어나야 오히려 특권이 준다. 그리고 특권 줄이기가 그래요? 병행해서 가야지 또 의원 정수도 늘릴 수 있고 또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에서 좀 원론적으로 제기하는 데서 360명 얘기를 하고 있고 비교적 정쟁에서 자유로운 문희상 의장 네. 같은 경우도 원래 오랜 소신이 뭐 선거제 개혁을 포함한 것들인데 네. 국회의원도 늘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360명이란 원론적인 얘기고요. 좀 예. 평화당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360명을 원하는 의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유성엽 원내대표는 317명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 전에 뭐 여론조사도 하고 온갖 감론을박을 거쳐서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거는 국민들이 워낙 싫다하시니 네. 그냥 정수는 늘리지 말자로 결론 내서 올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와서 또 정수를 늘리자는 얘기가 또 나오면은
다시 패스트트랙 올리기 전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논의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근데 어차피 띄워버린 법안은 유유히 흘러가는 법이라서 예. 그것을 엎을 방법은 없는 없고. 것이죠. 그래서 더 고도의 합의가 나와야지만 그 패스트트랙 법안을 수정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 과연 그렇게까지 갈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네요. 예. 자, 국민들 결국은 요 대목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지 선거제 개편이 완료돼? 그럼 다시 한번 원점에서 생각해 볼까? 이제 이 논의로 가야 되는군요. 네. 어허. 그리고 이제 정수 늘리는 부분은 결정적으로 자유한국당이 테이블에 들어와 줘야 됩니다. 맞아요. 예. 네,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손짓을 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한국당이 들어올 명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글쎄요. 근데 한국당 입장에서 공수처 법안 예를 들어서 예. 뭐 우리가 아직까지 바른미래당 쪽에서 미는 안과 여야 사당 합의안 두 가지 예, 중에 예. 하나를 선택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다. 예, 우리한테 둘 다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아직 전향적인 제스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들어올 기미가 안 보인다는 네, 본인들이 말씀이시군요. 갖고 있던 270석으로 의원수를 오히려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는 지역구는 또 예. 늘리는 이 방안이 여야 사당 합의안하고 너무 반대돼 있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이 안 자체를 갖고 자유한국당이 그래 우리도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나마 이제 개헌안 정도로 유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는데 네. 여야 사당 입장에서도 개헌도 같이 논의할 테니까 들어오시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개헌을 논의할 계제가 또 아니다. 네,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라든지 또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본인들의 요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당이 아직 들어올 기미가 안 보인다 그 말씀이시네. 김수민 네. 평론가 말씀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얘기 나온 김에 왜 이렇게 자꾸 이 말로 이 파문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문노스의 장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다들 아시겠죠? 아실래나 모르실래나? 이건 기본적으로 젊은 층이라든지 그렇죠. 좀 문화적으로 그런 어벤져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어벤져스라는 좀 겨냥한 것이죠. 1,300만 관객을 본 그 영화의 그 저기죠. 그 주인공처럼 돼 있는 악인이죠, 악인. 네, 이게 요 빌런이라고 하는데 손가락 딱 튀기면은 전 네. 세계의 반의 인구가 죽어버리는. 네, 악역인데 굉장히 어떤 그 파괴력을 갖고 있고 예, 또한 예. 일말의 명분이 있는 그런 이제 가공할 만한 캐릭터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유하면서 문노스 문재인 플러스 타노스 네. 이렇게 돼서 문노스의 장갑이라는 패러디 얘기를 또 했군요. 그리고 아마 본인이 이거를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는 인터넷 일각에 이제 반문 예. 쪽이라든지 뭐 특히 뭐 일베라든지 이쪽에서 이미 쓰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것을 보고 또 참고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비판의 그 핵심인 것 같은데 그 비판의 내용을 좀 쭉 이렇게 봤더니 나경원 원내대표가 일베를 좀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 네. 일베 좀 그만 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실제로 저런 용어들이 일베에서 극우 사이트인 일베 사이트에서 나오는 용어들입니까? 네, 실제로 나오는 용어들이고 사실 문노스라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는 단순히 일베에서 썼으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일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예. 그 앞서서 굉장히 이제 좀 입에 담기도 맞아요. 굉장히 그런 예. 단어를 쓴 일베용 단어를 쓴 적이 있고 달땡 그 논란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그 단어를 쓰고 나서 또 문노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왜 자꾸 일베에서 쓰는 단어를 쓰지? 이렇게 또 비판이 모아지는 것이죠. 예. 혹시 저 나경원 원내대표 여기에 이 비판에 대해서 무슨 반응 나온 게 있어요? 아직은 뭐 별게 없는 것 네, 같은데. 본인은 뭐 이거는 자신이 비유를 한 거고 예, 또 아마 예. 일베 논란이 불거지면 일베 썼다고 내가 쓴 건 아닌데 일베에서만 쓰는 건 아닌데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당사자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 그냥 가만히 좀 있는 것 같고 요즘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전 대표가 훈수를 많이 두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또 한 말씀 하신 것 같던데. 네, 그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아하. 50 공안 검사 시각을 갖고 있다. 그거 옛날의 갑자기 저 구시대적인 얘기가 시각을 왜 갖고 나와요?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어제도 여기서 또 얘기를 나눴지만 임종석 실장과의 공방을 보면은 아하. 예전에 구시대적 시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보수의 앞날이 없다라고 홍 대표가 생각을 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문노스라든지 이걸 포함해서 계속 이제 말에 대한 사고가 나니까 품격이 낮아진다라고 이제 비판을 한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저 비판들은 민주당이라든지 상대당에서 하는 비판이라고도 좀 많이 닿아 있는 겹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거니와
또 국민들이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무당파 국민들이 봐도 할 수 있는 말들을 하고 있어서 묘하게 홍준표 전 대표가 평론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게요. 마치 그러게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네, 네. 비슷한,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성격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또 평론가적 성격이 있는 예, 그런 좀 위치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당 내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의 저런 상황 정치 훈수에 대해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데 그 훈수들은 홍준표 전 대표가 더 밉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 당내 반발도 꽤 큰 것 같아요. 네, 당내에서는 이제 황교안 대표에게 우호적인 당원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하. 또 같은 편 안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민감할 수 있겠는데, 아하.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주류 쪽이라든지 그리고 당에 좀 언저리에 있는 자유한국당을 걱정하는 현재 행보를 걱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말은 맞는 말 아닌가. 또 이렇게 또 그런 받아- 얘기도 또 있군요. 들어질 수 예, 있는 예. 거겠고, 근데 이제 또 핵심은 또 한편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도 좀 설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홍 전 대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 예. 자, 정치권은 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가장 그 첨예하게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놓고는 이제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직 경찰청장도 막 구속되고 네, 또 전 검찰총장은 경찰이 수사한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자,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이제 정말로 끝까지 싸우나? 그렇게 가는 겁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손해는 아닌 것 같아요. 명백하게 잘못된 혐의를 가지고 검경 양쪽이 수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털어내지 못한 성역들을 상대가 털어주는, 그래서 검경이 싸울수록 국민들이 뭔가 궁금해했던 진실이 더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사권 조정을 떠나서 저렇게 견제를 하고 서로 싸우니까 예, 예. 차라리 낫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예. 뭐 누가 저 이기든지 국민들이 보기에 이렇게 뭐 저 유쾌한 장면이 아니기는 한데 한번 시작된 거기 때문에 또 끝은 좀 있겠죠. 지켜보죠.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거 정권 때 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총선 때 경찰 정보 취합해 보고했다. 그게 정치 개입이다 이겁니다. 제 경험적으로도 대한민국 정보경찰 줄잡아 3천여 명, 밑바닥 정보로 이만한 게 없습니다. 법대로 따지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해왔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거 잘해야 경찰청장 된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찰 정보 선거 활용, 국정원만큼이나 근절하자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구속된 경찰청장은 청와대가 시켜서 했다, 관행이었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현 청와대는 그런 거 안 시킬 테니까 소용없는 항변입니다. 근데 몇 가지 걸립니다. 현 정권과 겹쳤던 전 경찰청장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드루킹 사건 때 노골적으로 편든다 비판받았던 전 서울청장 생각도 납니다. 관행이었다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또 그렇습니다. 현 청와대가 그럴 일은 없지만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벌어지는 비슷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꼬리를 무는 하루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